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국 정부가 경제적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전 한국 기업들을 내쫓은 후 중국 기술로 교체했던 산업 인프라가 줄줄이 붕괴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소피아 베르너입니다. 유럽연합기술협력국의 선임 산업분석가죠. 아시아 지역을 담당한 지 5년째, 특히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기술협력 관계를 주로 분석합니다. 대학에서 경제학과 공학을 전공한 덕분에 산업기술의 경제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하지만 이번 태국 출장만큼 충격적인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방콕까지 12시간의 비행은 저를 완전히 지치게 했지만 태국 산업부 장관 나차와의 미팅이 시작되자마자 피로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베르너 씨, 이후에 오려는 이해합니다만 이제 우리는 한국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중국이 모든 것을 지원해 주니까요. 저는 노트북에 그의 말을 기록하며 표정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산업 분석가로서 감정보다는 데이터가 우선이니까요. 그렇지만 내심 의아했어요. 태국이 정말로 한국을 완전히 배척했다니. 제가 태국에 파견된 이유는 태국과 한국의 기술 협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EU 본부에서는 태국의 급작스러운 한국 기술 거부가 동남아시아 전체 기술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예상과 달랐어요. 태국 정부가 한국과의 모든 기술 협력을 일반적으로 중단한 상태였으니까요.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으로 본 광경은 나차 장관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문을 닫은 공장 앞에서 수십 명의 시민들을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었거든요. 통역사에게 물어보니 한국 기업 돌아오라는 내용이더군요.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펼쳐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자료를 파헤치며 밤을 새웠습니다. 정확히 1년 전 태국 내 불법 근로자 문제로 한국이 정책을 강화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 내 불법 고용 문제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해 태국 정부는 한국 대척 정책을 추방하며 1년의 보복성 조치를 단행했죠. 그때부터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기업과 기술진이 빠져나간 자리에 중국 기업들이 물밀듯이 들어온 흔적이 역력했어요.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계획한 듯한 타이밍이었죠. 한국의 철수와 중국의 진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태국 현지 산업단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새로운 중국 설비들 사이로 곳곳에 방치된 한국 기술의 흔적이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관리자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실제 작업자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죠. 이전 시스템이 더 안정적이었어요. 한 엔지니어인 수린이 제게 몰래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말하면 안 돼요. 위에서 싫어하니까.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어요. 기술 주권과 국가 자존심이 얽힌 복잡한 게임이었죠. 그리고 그 게임의 희생자는 결국 평범한 태국 시민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 후 문을 닫은 공장 앞에서 시위하는 노동자들의 사진을 보며 이 상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했습니다. 방콕 체류 3일째, 저는 실제 상황을 직접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동안 3번이나 열차가 멈췄습니다. 승객들은 한숨만 내쉴 뿐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요즘엔 늘 이래요. 옆자리 여성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후로 계속 이렇게 고졌나요?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호텔로 돌아와 태국 뉴스를 검색했더니 비슷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력 불안정으로 인한 정전 사태,
도유경 디지털 플랫폼다운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까지 시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었죠. 하지만 정부 대변인은 매번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중국 기술에 익숙해지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적은 기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태국 엔지니어와의 비공식 인터뷰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시스템의 유지보수 매뉴얼이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충분한 교육이나 인수인계 없이 진행되었다고 하더군요. 제 노트북에는 점점 더 많은 실패 사례가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이유로 돌아가 작성할 보고서에 윤곽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현실과 제가 유럽에서 목격한 한국 협력 사례를 비교했을 때 그 대비는 너무나 선명했죠.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다른 태국 관료는 술에 취해 솔직한 말을 했습니다. 차시에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한국을 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었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날 밤 제가 묵는 호텔 전체가 갑자기 정전되었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기까지 15분이 걸렸고 그동안 로비는 혼란스러웠죠. 직원들은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대응했습니다.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 익숙해진 듯 했어요. 이런 일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있어요. 호텔 직원이 사과하듯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요즘은 전력망이 너무 불안정해서요. 태국에서의 일주일 조사를 마치며 저는 이제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태국의 한국 배척 정책은 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결과는 전국적인 인프라 불안정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비행기를 타고 브리슬로 돌아오는 길에 찬바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국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이미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태국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대비되는 유럽의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동유럽 국가들의 한국 기술 협력 프로젝트는 모두 성공적이었거든요. 폴란드에서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도입 이후 도시 효율성이 크게 증가했어요. 체코의 경우 한국식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스템이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흥미로운 건 이 모든 협력이 태국과 한국의 갈등이 시작된 시점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은 조용히 한국을 선택했고 태국은 떠들썩하게 한국을 거절했어요. 결과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기술경제분석국의 마르코스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피아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성공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모 존중과 투명성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은 기술을 단순히 판매하지 않았어요.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제시했죠. 그날 밤 태국에서 온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중국 기술로 지어진 대형 쇼핑몰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누군가는 크게 다치게 될 것이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태국의 국가 교육 플랫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수백만 학생과 조사의 정보가 해커들에게 노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건 예견된 사고였어. 저는 회의실에서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이 구축한 시스템을 충분한 준비 없이 갑자기 교체했으니까요. 회의실 화면에는 방콕 거리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우린 한국 기업이 떠난 이후 모든 게 불편해졌어요. 이후 기술위원회에서는 이 사태를 주시하며 저에게 태국 재방문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실태 조사가 아니라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것이었죠. 저는 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준비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를 했어요. 비행기에서 찬바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국가 간 기술 협력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라는 것을요. 태국은 불과 1년 만에 그 값비싼 조분을 배우고 있었죠. 방콕에 도착했을 때 고만의 분위기조차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곳곳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입국장 전관판은 먹통이 되어 있었고 자동 출입국 시스템도 절반만 작동하고 있었죠. 이곳이 정말 몇 주 전에 제가 방문했던 그 효율적인 도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태국 산업부 건물로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엔 라차 장관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고위 관계자들까지 참석한 대규모 미팅이었죠.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뜻이겠죠. 베르너 씨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차 장관이 예전보다 훨씬 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후에 우려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준비해온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 이후 발생한 모든 사고와 문제점 그리고 시민들의 불만을 정리한 자료였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유럽과 한국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대비해서 보여주었죠. 당신들은 한국을 내쫓은 대가를 1년 만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환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인정과 당혹감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결국 외교부 부국장인 아노시 입을 열었죠. 베르너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이라도 한국과 다시 협력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서 저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은 이미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로 방향을 돌렸으니까요. 태국이 자존심을 내세워 문을 닫았던 그 시간 동안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한국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노력해 볼 수는 있겠죠.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특히 기술 협력에서는요. 미팅이 끝나도 저는 방콕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은 작동하지 않았고 신호등 몇 개는 깜빡이기만 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중국 기업의 간판이 보였지만 많은 점포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전기가 또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손전등을 켜고 태연히 영업을 계속했죠. 이제 하루에 서너 번은 정전이 되어 옆자리 현지인이 선영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이러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보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더군요.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의 여파로 방콕 시내에 건설 중이던 중국 기업이 시공한 33층 건물이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진 발생 지점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방콕에서 다른 고층 건물들은 거의 피해가 없었는데 유독 이 건물만 무너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그 붕괴 현장 바로 옆에 있던 한국 기업이 몇 년 전에 지은 빌딩은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기술력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국 총리실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지진 피해 분석에 관한 이후의 의견을 들려줬으면 한다는 요청이었어요.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제 보고서가 정부 고위층까지 전달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건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총리 비서관인 타노는 저를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베르너 씨가 가진 유럽과 한국의 협력 사례가 궁금합니다. 특히 건설 기술 부분에서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어떻게 한국 기업들이 유럽의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시키고 심지어 넘어서는 기술력을 보여주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타노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감정적인 결정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이때 저는 태국 정부가 진정으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값싼 단기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태국이 한국 기술을 거부한 후 겪은 충격적인 변화. 이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유럽이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와 태국의 최후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태국 방문을 마치고 브뤼셀에 돌아온 제가 태국 상황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EU 기술협력국 국장인 빅토르가 갑자기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소피아 태국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 지금 뉴스 보고 있나? 저는 급히 컴퓨터 화면을 뉴스 페이지로 전환했습니다. 방콕 시내에 있는 병원 3곳의 전산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어 수술이 중단되고 환자 정보가 모두 손실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전산 시스템 교체 후 발생한 호환성 오류였죠. 이건 재난 수준이야, 빅토르가 말했습니다. 이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태국에서는 이제 거의 매일 인프라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고의 배후에는 한국 시스템을 중국 시스템으로 교체한 성급한 결정이 있었죠. 태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술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리해둔 보고서를 빅토르에게 건넸습니다. EU 전체가 태국의 사례를 주시하고 있어요. 기술 주권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가 되고 있으니까요. 빅토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더 깊은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거야. 다음 주에 EU 기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한국 대표단도 참석해. 소피아가 타국 사례를 발표해줬으면 해. 그날 밤 태국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방콕 외곽의 공업단지에서 대형 화학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중국이 설치한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심각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최소 10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인근 지역은 모두 대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U 기술 정상회의 당일 제가 태국 사례를 발표하기 전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베르너 씨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 씨의 제 보고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도 태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태국의 결정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었죠. 기술 시스템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발표 시간이 되어서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 앞에는 유럽 각국의 기술 담당 장관들과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국 대표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술 협력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장기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라는 것을요. 발표를 마치자 청중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헝가리 장관의 질문이 가장 날카로웠어요. 태국의 상황이 여기까지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감정적 대응과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전체 기술 시스템을 교체하는 극단적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EU 본부 로비에서 한국 대표단과 네덜란드 기술부 장관이 새로운 협력 협약에 서명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이제 거의 매주 볼 수 있게 되었죠. 유럽은 태국의 실수를 교훈 삼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김민준은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국에서 특별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관계 복원을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태국이 사과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문제였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단지 한국 기업들이 돌아와 주었으면 한다는 요청만 했을 뿐이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 정부가 공개 회의를 열어 중국과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던 중
연이은 인프라 사고와 특히 미얀마 지진 때 중국 건물만 무너진 사건에 충격을 받은 나차 산업부 장관의 솔직한 발언이 의도치 않게 외부로 새어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내친 것은 역사적 실수였다. 그들의 기술 없이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이 발언은 태북 전역에 충격파를 일으켰고 시민들 사이에 분노와 배신감이 확산되었습니다. 방콕 시내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나차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빅토르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태국이 마침내 실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빅토르의 투성은 심각했습니다. 정부의 신뢰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특히 이렇게 기본적인 인프라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그날 저녁 태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건설 중이던 고속철도 교량이 부실 공사로 붕괴된 사고였어요. 다행히 아직 운행 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태국 정부의 중국 기술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EU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EU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들은 인프라 재건을 위한 기술 자문과 지원을 원했습니다. 빅토르는 회의에서 제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소피아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태국을 도와야 할까? 저는 수고한 후 대답했습니다.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해요. 그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복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 구축이 필요해요. 이유는 결국 태북 지원을 결정했지만 한국과의 기술 협력 재개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협력을 주도할 특별 자문관으로 임명되었어요. 태국 정부는 마침내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에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1년 전의 결정이 감정적이고 성급했음을 인정했고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위한 특별 지원책을 발표했죠. 하지만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그들은 이제 태국보다 더 안정적인 파트너들을 많이 찾았으니까요. 제 사무실 창문 밖으로 브뤼셀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국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기술 외교의 교훈으로 인용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글로벌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태국 정부의 공식 사과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국에 대한 특별 자문관으로 임명된 저는 브뤼셀과 방콕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방콕 공항에 내릴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서서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태국의 새 총리는 취임 직후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나차 전 산업부 장관은 사임했고 새로운 산업부 장관 아키라는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기술 전문가였어요. 그는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실수에서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 그리고 철학이 담긴 총체적 시스템입니다.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태도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 무너진 신뢰를 쉽게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한 상태였고 태국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U와 한국은 태국의 공동기술 지원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그 지원단의 공동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한국 측에서는 김민준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태국의 주요 인프라를 평가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죠. 첫 회의에서 태국 관계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했고 지난 1년간의 실패를 낱낱이 공개했어요. 우리는 한국 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키라 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는 태국의 인프라가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전력망부터 통신 시스템, 교통 인프라, 심지어 식수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발견됐어요. 특히 중국이 설치한 시스템들은 타국의 기존 인프라와 호환성이 떨어져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평가를 마치고 우리는 최종 보고서를 타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완전한 복구까지 최소 3년이 필요하며 비용은 태국 연간 GDP의 약 15%에 달할 것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국 관계자들의 표정에서 충격과 절망이 읽혔어요. 그때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한국도 과거에 이와 비슷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방향과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그의 말에 약간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도 아키라 장관이 저희를 따로 불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정치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더 많은 투자와 인력을 제공하겠다며 우리의 결점을 바꾸려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원하지만 내각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객관적인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장관님, 왜 또다시 이분법적 선택을 하려 하시나요? 기술협력은 배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상호 존중 그리고 장기적 비전입니다. 타협을 통해 양쪽의 기술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키라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르너 씨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완전히 의존하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되겠죠. 그날 저녁 김민준과 함께 방콕 강변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태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국이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진정으로 변화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강물을 바라보다 대답했어요. 저는 긍정적입니다. 한국도 과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의지입니다. 태국은 이제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복구 계획이 서서히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병원과 학교의 전산 시스템이 복구되었고, 교통 인프라와 전력망도 단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몇몇 중견 기업들이 조심스럽게 태국에 복구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현지 인력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기술 주권과 균형 있는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어느 한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인프라의 핵심 부분에는 검증된 기술만을 도입하기로 했죠. 1년 후 태국의 성함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태국 사회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죠. 태국의 사례는 이제 세계 각국에서 연구되는 중요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기술 외교의 중요성과 기술 주권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이후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기술 협력 포럼에서 저는 태국의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청중 가운데는 태국의 아키라 장관과 한국 대표단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기술 협력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제가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여정이죠. 그리고 그 여정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아키라 장관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베르너 씨 덕분에 우리는 값진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제 태국은 기술 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위기에는 지혜가 있는 법이죠. 태국이 이번 경험을 통해 더 강하고 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 창가에 앉아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태국의 교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국제관계학과 기술정책학 교과서에 실리게 될 것이고 많은 국가들이 여기서 배움을 얻을 것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기술 인프라 평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태국의 사례를 교훈 삼아 균형 있는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죠.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 태국은 자존심 때문에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국가 간의 기술 협력은 결국 신뢰와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는 깨달음. 이것이 태국의 쓰라린 경험이 세계에 남긴 가장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의 위대한 기술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항상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기 위해 매일 오후 6시에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